SAS, 영국이 자랑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이며 수많은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특수부대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SAS,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41년 영국군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멜이 지휘하는 독일군을 상대로 치열한 사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제8코만도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데이비드 스털링 중위는 어느 날 보급 창고에서 수십 개의 낙하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 군수성의 행정착오로 인해 북아프리카에 잘못 보내진 장비들이었는데 평소 모험심이 많았던 스털링은 이 낙하산을 이용해 독일군을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동안 영국군은 독일군 항공기의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러한 독일군 항공기를 상대하기 위해 영국군 조종사들은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공중에 떠있는 적 항공기를 상대하기보다는 지상에 대기하고 있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며 여기에 낙하산이 아주 효과적인 장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행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낙하산을 이용해 적 비행장 부근으로 침투할 수 있다면 독일군 항공기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1년 7월 스털링은 중동 파견군 총사령부로 찾아가 부사령관 니일치 소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수상 처칠은 하루빨리 독일군에게 반격을 가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국군은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없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큰 부담 없이 시도해볼 만했기 때문에 영국군 사령부는 스털링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셜 에어 서비스 특수공정단이 창설되었으며 대원들은 대부분 과거 제8코만도 부대 요원들로 구성되었고 장교는 6명, 사병은 60명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영국군 장교들은 비겁한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새로 창설된 SAS에 대해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털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대 창설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대위로 진급한 스털링은 먼저 그들이 사용할 특별한 폭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폭탄은 가볍고 다루기 쉬우면서도 폭발력이 좋으며 무엇보다 소위탄 기능이 있어 항공기를 불태워 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SAS 대원이었던 잭 루이스 대위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러한 폭탄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후 이 폭탄은 루이스 폭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털링은 대원들에게 공수 낙하 훈련도 실시했는데 영국군 비행장에서 은밀히 훈련을 실시한 그들은 허리케인 전투기에 폭발물 스티커를 붙이고 사라지기도 해 기지 경비대원들을 난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1941년 11월 SAS의 첫 번째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작전 계획은 공수 낙하로 독일군 비행장에 침투해 그들의 전투기를 모두 파괴하고 이어 70km의 사막을 도보로 주파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철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을 실은 5대의 폭격기는 사막의 모래폭풍을 만나 원래의 항로에서 이탈했으며 폭격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대원들은 멀미를 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강하해야 했습니다. 대원들이 강화한 곳은 목표 지점에서 20km 떨어진 지점이었으며 집결지에 모인 대원들은 원래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장비도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작전을 포기한 SAS는 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 겨우 차량을 타고 본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스털링 대위는 이러한 공중 강화 방식으로는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그 대신 자신들을 태워주었던 차량 부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태워주었던 부대는 롱레인지 데저트 그룹으로 장거리 사막 정찰대로 불렸으며 차량을 이용해 먼거리 정찰을 나가 독일군의 규모와 배치 상황을 파악하는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곳 원주민들의 복장을 하고 있으며 모두 아랍어를 구사해 지역 주민들과 쉽게 동화되었습니다. 또한 군용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태양 나침반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래폭풍이 부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SAS와 LRDG의 만남은 곧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941년 12월 LRDG의 안내를 받은 SAS는 이탈리아 공군의 타메트 비행장을 습격했으며 이날 하루에만 24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36명을 사살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타메트 비행장을 다시 습격해 새로 지급받은 항공기 27대를 파괴했으며 독일군 비행장도 습격해 항공기와 보급창고, 연료탱크 등을 폭파했습니다. SAS는 활동을 시작한 지 단 1년 만에 주축군 7,700명을 사살하고 4,80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700대의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롬멜 장군은 SAS의 활약상을 보고받은 후 그들은 어느 영국군 부대보다도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정말 경계해야 할 부대다. 라고 평가하였고 히틀러는 영국군 특수부대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SAS의 활약에 매료된 영국군 지휘부는 SAS를 동원해 독일군에게 빼앗긴 도시 토브룩을 탈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군 지휘부가 특수부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으로 정규전에 투입되는 특수부대원들은 전투력에 있어서 일개 보병 병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이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독일군은 치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으며 이에 SAS 부대원들은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전체 전력의 70%를 상실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군이 승기를 잡게 되자 SAS는 유럽 전선으로 이동해 적 후방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에게 각종 게릴라 전술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대대적인 군축을 단행하게 된 영국은 SAS의 효용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부대를 해체했습니다. 1950년대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자 영국은 특수부대 SAS를 다시 창설했습니다. SAS는 크게 21연대, 22연대, 23연대 이렇게 3개의 연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1연대와 23연대는 일종의 예비군 성격의 부대이며 22연대는 현역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SAS는 22연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AS의 규모는 총 26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다시 ABDG 이렇게 4개의 스쿼드론으로 나뉘어지는데 각 스쿼드론은 산악작전, 공수작전, 차량작전, 수상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65명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스쿼드론은 4개의 임무를 로테이션으로 맡게 되는데 그 임무는 영국 내 대테러 작전 대비, 훈련, 해외 파병 준비, 해외 대테러 작전으로 각 임무 기간은 보통 6개월입니다. SAS 대원의 선발 과정은 매우 가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종 선발 인원은 보통 전체 지원자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지원자들은 먼저 프리셀렉션이라는 12주간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훈련생을 선발하는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구보와 수영 등 체력 훈련을 실시합니다. 프리셀렉션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2주간의 1단계 선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 체력 훈련과 독도법을 익히게 되며 마지막에는 25kg의 군장을 메고 20시간 안에 64km를 주파해야 합니다. 매 단계마다 2회 이상 기록에 못 미치게 되면 바로 퇴소 조치되는데 1단계 탈락자는 보통 80% 정도입니다. 2단계는 6주간 진행되는 정글 훈련으로 정글에서 음식을 구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 여기에도 기본적인 체력 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인원은 전체 지원자의 10% 정도입니다. 3단계는 3주간 진행되는 전투 생존 훈련인데 지원자는 추적조의 추적을 피해 필사적인 탈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는 추적조에게 잡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가혹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 지원자들은 계급과 성명, 군번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6개월간의 선발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SAS 배지가 주어지며 1년간의 검정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요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SAS는
말레이시아의 공산 게릴라를 상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르네오, 예멘, 오만 등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무장 독립단체 IRA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대테러 작전에 대한 노하우를 익힌 SAS는 1980년 SAS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설적인 테러 진압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란의 지역 독립단체인 아라비스탄 무장 세력 6명이 런던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에 진입해 직원들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일 동안 테러범들과 협상을 지속하던 영국 정부는 결국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자 그동안 대기시키고 있었던 SAS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nimrod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SAS는 대사관과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훈련장에서 수차례 반복 훈련을 실시했으며 첨단 도청장치를 동원해 대사관 내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드디어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SAS는 건물의 각 층과 옥상에서 동시에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단 17분 만에 테러범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인질 1명이 테러범의 총에 목숨을 잃었으며 SAS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어 예상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작전 과정은 방송국 카메라에 의해 생중계되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은 SAS의 성공적인 대테러 작전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당시 SAS가 사용했던 검정색 전투복, 방독면, MP5 기관단총, 섬광 수류탄은 이후 대테러 특수부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SAS는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본토의 주요 비행장에 침투한 이들은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이 이륙할 때마다 무전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이로 인해 영국군은 부족한 항공 전력으로 아르헨티나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에서는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사막용으로 개조된 랜드로버 차량을 타고 스커드 미사일을 찾아 나서는 일은 마치 2차 대전 중 사막에서의 SAS를 연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SAS는 이동식 스커드 미사일의 위치를 다국적군 항공기들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직접 공격을 실시해 미사일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델타 포스와 네이비실, 호주의 SASR, 뉴질랜드의 NZSAS, 프랑스의 GIGN, 독일의 GSG9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특수 부대들은 영국의 SAS를 모태로 창설되었거나 그들의 훈련 방식을 따르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SAS는 세계 최초의 대테러 부대,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명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